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어느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부자가 어찌나 인색하고 독한지 소작농들의 등골을 빼먹다시피 하며 재산을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부자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고 으리으리하여 멀리서도 보였지만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늘 고함 소리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며 피해가곤 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최부자 댁에는 달이라고 불리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이제 겨우 10서너 살 남짓 되었을까 말까 한 아이였습니다. 달이는 어릴 적 흉년이 들었을 때 쌀 몇 두에 팔려와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최부자 댁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자라났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 깊어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며 쉴 새 없이 몸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다리의 손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으며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속옷 한 벌 입지 못해 얇은 무명옷 사이로 살을 애는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최부자의 인색함은 먹는 것에서 가장 심하게 드러났는데 하인들에게 주는 밥이라곤 멀건 죽 한 그릇이나 쉰내. 나는 보리밥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한창 자라날 나이인 다리에게 그 정도 음식은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기에 다리는 늘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면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아 도는데 그 냄새를 맡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은 다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침을 꼴깍 삼키지만 감히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귀한 쌀밥을 넘볼 수는 없었기에 다리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최부자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하인들을 닥달하며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는 새벽부터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김장 배추를 나르느라 점심때가 훌쩍 지나도록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허기가 졌지만 잠시라도 일손을 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해가 뉘엿뉘어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부엌에는 저녁밥을 짓고 난 가마솥이 아직 온기를 품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어멈은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보이지 않았고 솥뚜껑 틈새로는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새어나와 다리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다리는 홀린 듯 가마솥 앞으로 다가가 무거운 솥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밥은 이미 퍼내어 안방으로 들어갔고 솥바닥에는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은 누룽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 어멈이 숭늉을 끓이려고 물을 부어두었을 테지만 오늘은 바빴는지 바삭하게 구워진 누룽지가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소한 냄새와 바삭거릴 것 같은 질감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다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가마솥 바닥을 긁자 박박 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 다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따뜻하고 딱딱한 누룽지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하루 종일 괴롭히던 허기를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황홀하여 다리는 두려움도 잊은 채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조금 더 큰 누룽지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곳간 열쇠를 확인하러 나왔던 최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년이 감히 상전이 먹을 누룽지에 손을 대다니.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놀란 다리는 입에 물고 있던 누룽지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다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부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다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어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있는 머슴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았고 곧이어 험상궂은 표정의 머슴들이 하나둘씩 달려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다리를 둘러쌌습니다. 다리는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싹싹 빌 뿐이었습니다. 내 집 쌀알 하나가 그 말 같은 줄 모르고 천한 것들이 도둑질을 일삼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본보기를 보여야겠으니 당장 멍석을 가져오너라. 최 부자의 명령에 머슴들은 쭈뼛거리며 창고에서 거친 멍석을 가져왔고 다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멍석마리는 마을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가하는 가혹한 벌이었기에 고작 누룽지 몇 조각 훔쳐먹은 어린아이에게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슬퍼런 최 부자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고 결국 다리는 거친 지프로 짠 멍석 위에 강제로 눕혀져 둘둘 말리게 되었습니다. 멍석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퀴퀴한 집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이 갇힌 다리의 위로 몽둥이가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만 들리더니 이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주인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리는 멍석 안에서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지만 최 부자는 더 세게 쳐라. 저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내 쌀독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더욱 호되게 매질을 독려했습니다. 머슴들도 주인의 눈치가 보여 신용만 할 수 없었기에 눈을 질끈 감고 몽둥이를 내려쳤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매질은 다리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신음소리마저 희미해질 때쯤 멈추었습니다. 멍석이 풀리고 그 안에서 나온 다리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입계에는 피가 맺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엌 어멈이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와 다리를 일으키려 했으나 최 부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며 엄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도둑질한 손버릇을 고치려면 따뜻한 방에서 재워서는 안 된다. 오늘은 저것을 마구간에 가둬놓고 밥도 주지 마라. 찬바람을 맞으며 밤새 반성해야 정신을 차릴 게다. 최 부자의 잔인한 명령에 부엌 어멈은 눈물을 훔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다리는 머슴들의 손에 이끌려 집 뒤편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으로 끌려갔습니다. 마구간은 소와 말이 머무는 곳이라 지푸라기와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고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바깥이나 다름없이 추웠습니다. 머슴들은 다리를 마구간 구석 건초 더미 위에 던져놓고는 혀를 차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운 마구간 바닥에 홀로 남겨진 다리는 몸을 웅크린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고 입안에 잠시 머물렀던 누룽지의 고소한 맛은 이제 쓰디쓴 기억으로 바뀌어 다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소가 여물을 씹으며 내는 우적우적 소리와 가끔씩 내쉬는 거친 숨소리만이 다리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소보다 못한 것 같아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마구간 안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고 다리는 얇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멍석마리로 인해 열이 펄펄 끓어오르다가도 금세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는 지푸라기를 긁어모아 몸 위에 덮어보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다리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엄마를 찾으며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통증 때문에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마구간 천장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달이 밝게 떠 있어 다리의 비참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고통과 허기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마구간 구석에 기대어 있었는데 갑자기 마구간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나무로 된 마구간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리는 놀란 마음에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자는 마치 도둑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와 비어있는 소 여물통 뒤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다리는 혹시나 자신을 또 때리러 온 최부자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도둑이 들어온 것일까 덜컥 겁이 나서 몸을 더 깊숙이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보였고 행색이 몹시 남루해 보이는 것이 부잣집 주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구간 안이 비어있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며 차가운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그 낯선 침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려 애를 썼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곳곳이 기워진 낡은 옷차림은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해 잠잘 곳을 찾아 들어온 듯 지푸라기를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달려와 저 거지를 쫓아낼 것이 분명했지만 자신 또한 매를 맞고 쫓겨난 처지에 남을 내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지가 몸을 돌리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다리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 것이냐? 거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겁에 질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 종이에요. 주인마님께 혼나고 쫓겨났어요. 다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습니다. 거지는 다리의 대답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곳에서 거지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꽤 죄죄한 몰골 속에서도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거지는 다리에 부어오른 얼굴과 피 묻은 옷자락을 보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쯔쯔쯔. 어린아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누. 꼴을 보니 아주 호되게 당한 모양이구나. 거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 있었고 그 따뜻한 말투의 다리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낯선 사람에게 들켰다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밀려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리의 배에서는 때마침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정적만이 감돌던 마구간 안에 민망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다리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거지는 오히려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허허허, 그 녀석 배꼽시계 한번 우렁차구나.
나도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인데 우리 둘 다 신세가 처량하구나. 거지는 주섬주섬 자신의 품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했지만 나오는 것은 빈 손뿐이었습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마구간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까 부엌에서 훔치려다 떨어뜨린 아니 몰래 챙겨두었던 작은 음식 조각이 생각났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기 전 정신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본능적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흙이 조금 묻었을지도 모르는 식은 밥 덩어리가 옷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이것을 혼자 먹어야 할지 아니면 저 불쌍한 거지와 나눠야 할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은 이기적인 본능을 깨웠지만 다리의 타고난 착한 심성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구간의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다리와 거지는 얇은 옷가지 하나에 의지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품속에 숨겨둔 식은 밥 덩어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는데 배고픔이 창자까지 뒤틀리게 했지만 눈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차마 혼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는 다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다리는 자신의 고단한 처지도 잊은 채 낯선 이방인에게 마음을 쓰며 망설이는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을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각 최 부자댁 안채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낮에 있었던 누룽지 사건으로 인해 심기가 몹시 불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를 입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린 종년이 감히 자신의 밥을 훔쳐 먹으려 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는 벽장 속에 숨겨둔 동회를 꺼내어 엽전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한번 일어난 의심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나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하인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내 쌀을 축내는 식충이들아, 당장 나와서 일하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고요를 깨트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은 눈곱도 떼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밤을 지새운 다리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파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거지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잽싸게 건초 더미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구간 문을 열고 나갔는데 차나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침이 콜록콜록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최 부자의 섯을 퍼런 눈초리에 기가 죽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하인들 사이를 오가며 일일이 복장을 검사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어제 그 도둑녀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구간에 처박혀 있는 개냐? 최 부자가 소리치자 다리는 하인들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나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인마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 내 사전에 용서란 없다.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밥 한 톨도 먹지 말고 장작을 패거라.
만약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다시 내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최 부자의 명령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지만 다리는 감히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다리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주인의 불호령이 자신들에게 떨어질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작더미가 쌓인 뒷뜰로 향했는데 도끼를 늘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감시가 언제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탕탕,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다리의 어깨와 허리에는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배고픔과 통증,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다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구간에 숨어있는 거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리고 그에게 줄 밥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장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개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샅샅이 살피며 혹시 모를 도둑의 침입을 경계했습니다. 요즘 들어 세상이 흉흉하여 쥐새끼들이 들끓는다더니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겠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구간 쪽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구간 안에 숨어있던 거지는 틈새로 보이는 최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식모 할멈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리를 친손녀처럼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멈은 다리가 멍석마리를 당하고 마구간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밤새 가슴을 졸이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눈을 피해 다리에게 줄 누룽지라도 조금 챙겨두려 했지만 오늘은 최 부자가 부엌까지 들어와 쌀독을 검사하고 나가는 바람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푹푹 내쉬며 행주치마로 물을 훔쳤습니다. 애구 불쌍한 것, 부모 복도 없이 태어나서 저런 모진 주인을 만나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점심때가 되어 다른 하인들은 마루 끝에 앉아 꽁보리밥을 먹고 있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장작을 패고 있어야 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다리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와 허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때 부엌 할멈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며 다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살피더니 다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라 주인 영감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오늘따라 마구간이고 헛간이고 뒤지고 다니니 절대 딴짓하지 말고 몸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할멈의 말에 다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구간에 숨겨둔 거지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거지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으로 몰아 관에 넘기거나 심하면 멍석마리보다 더한 벌을 내릴 위인이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멈에게 눈짓으로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떡하지 아저씨가 들키면 큰일인데 얼른 도망가라고 해야 하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찬바람과 함께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굳어지자 최 부자는 더욱 예민해져서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만 하인들에게는 쉴 새 없이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리는 장작 패기를 마치고 젖은 옷을 입은 채 마당을 쓸어야 했는데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마구간에 있는 거지 걱정뿐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그 아저씨는 덮을 것도 없이 어쩌고 있을까? 배도 많이 고플 텐데. 다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부엌 뒤편으로 돌아가 개밥 그릇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개가 먹다 남긴 밥덩어리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다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그 밥 덩어리를 주워 치마폭에 감췄습니다. 흙이 묻고 식어 빠진 밥이었지만 지금 다리에게는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가슴이 콩닥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비질을 계속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최 부자 댁의 하루 일과도 끝이 났습니다. 하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행랑채로 들어갔고 다리는 다시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도 하인들을 불러 모아 내일 할 일을 지시하며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곳간에 있는 쌀가마니를 모두 꺼내어 햇볕에 말릴 것이니 일찍들 일어나라. 쌀알 하나라도 쥐새끼가 파먹은 흔적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엄포의 하인들은 치을 떨며 물러났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리는 어둠을 틈타 마구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조금 덜 추웠지만 여전히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다리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건초 더미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는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느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다리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운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 왔느냐.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지. 바깥이 시끄럽던데 별일 없었느냐. 거지는 자신의 아니보다 다리를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리는 치마폭에 숨겨온 개밥 덩어리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식은 밥 한 덩이를 꺼내어 거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훔친 건 아니고요. 개밥 남은 거랑 제가 아껴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드세요. 다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지는 다리가 내민 밥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흙이 묻은 밥 덩어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린 소녀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귀한 것을 네가 먹어야지 왜 나 같은 놈에게 주는 개냐. 너도 배가 고플 텐데. 거지는 손을 떨며 밥 덩어리를 집어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갈 곳도 없고 춥잖아요.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다리의 맑은 눈망구를 본 거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찬 밥이었지만 거지의 입안에서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고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지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다리는 마구간 문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최 부자나 다른 하인들이 올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 사랑채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흠, 똥개놈이 왜 이리 지저대느냐? 누가 온 개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날카롭게 들려왔고 다리는 쏘스라치게 놀라 마구간 문을 꽉 붙잡았습니다. 개의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구간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거지도 먹던 것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하인 한 명을 대동하고 등불을 든 채 마당으로 내려서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이놈의 개가 아무 이유 없이 짖을 리가 없다. 필시 도둑괭이나 쥐새끼가 든 것이 분명하다. 가서 확인해 보아라. 최 부자의 명령의 하인은 마지못해 등불을 들고 마구간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자 마구간 안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리는 다급하게 거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빨리 숨으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거지는 재빨리 먹다 남은 밥을 품에 넣고 다시 건초더미 깊숙한 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리는 그 앞에 앉아 자는 척을 하려 했지만 공포심에 온몸이 떨려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마구간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다리는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등불을 안으로 비추자 다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다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이라 하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야 너였냐 주인, 어른께서 개가 짖는다고 와보라 하셨다. 별일 없느냐? 하인은 마구간 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건초더미 쪽은 자세히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너무 추워서 뒤척였나 봐요. 다리가 둘러대자 하인은 쯧 알았다. 조용히 하고 자라 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건초더미 속에서 애취남 하는 재채기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인은 닫으려던 문을 멈추고 다시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누가 재채기하지 않았느냐? 하인의 의심 섞인 목소리에 다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감기가 들었나 봐요. 애취. 다리는 급하게 재채기 흉내를 내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다리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다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거지 또한 건초더미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 덕분에 살았다. 거지는 다리의 기지와 용기에 감탄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최 부자의 의심이 이것으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더 샅샅이 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거지에게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팔려온 이야기, 배고픔에 누룽지를 훔친 이야기, 그리고 멍석마리를 당하며 느꼈던 공포까지. 거지는 아무 말 없이 다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겼습니다. 다리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거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겪은 고통은 결코 네 탓이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가진 자들의 탐욕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다리의 마음에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최 부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하인의 보고가 영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개가 짖고 재채기 소리가 났다. 그년 혼자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야.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직접 마구간을 덮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집착은 끈질겼고 이는 곧 다리와 거지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의 평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달기 목청을 돋워 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는 마당의 흙 위에도 장독대의 뚜껑 위에도 하얗게 내려앉아 온 세상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구간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다리와 거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아침에 대한 불안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다리는 거지에 옷깃을 여며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곧 날이 밝아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뒷산으로 도망가세요. 주인 영감님이 알면 정말 큰일 나요. 다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거지를 걱정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묵묵부답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추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돌아가는 꼴과 최 부자의 행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언가 결심한 바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벌써부터 헛기침 소리와 함께 문 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지난밤의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충나지 않았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꿈속에서도 쌀가마니가 쥐떼에게 파먹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최 부자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인매는 고집스럽게 굳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쇠야 돌쇠야 이 게으른 놈들아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최 부자의 불호령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행랑채에서 자고 있던 머슴들은 혼비백산하여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인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머슴들은 땅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조아렸지만 최 부자는 그들의 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은 무슨 얼어 죽을 안녕이냐. 내 집에 도둑괭이가 들어왔는지 쥐새끼가 들어왔는지 밤새 시끄러워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너희 놈들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냐. 최 부자는 지팡이로 마당바닥을 탕탕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머슴들은 억울했지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어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비는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성격상 한번 화가 나면 누구 하나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곡간 열쇠 꾸러미를 챙겨들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오늘 아침은 밥 먹을 생각들 하지 마라. 내 집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져서 수상한 것이 나오면 너희들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머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부자의 발걸음은 제일 먼저 쌀을 보관하는 뒤주가 있는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니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쯔쯔쯔시에. 여기가 좀 허술한데 쥐가 파먹은 자국이 있는 것 아니냐. 그는 돋보기라도 낀 듯 쌀가마니 틈새를 샅샅이 살폈지만 다행히 없어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간 검사를 마친 최 부자는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식모 할멈이 아침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 부자가 들이닥치자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감마님, 이 이른 시각에 부엌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할멈이 조심스럽게 묻자 최 부자는 솥뚜껑을 열어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밥을 얼마나 하는 게야 식구수에 딱 맞춰서 하라고 일렀건을 혹시 뒤로 빼돌려 누구 주려는 수작 아니냐. 할멈은 손사래를 치며 억울해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쌀알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요. 최 부자는 부엌 구석구석을 노려보며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살폈지만 할멈이 워낙 알뜰하게 살림을 한 터라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을 나온 최 부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개가 짖었던 곳, 그리고 수상한 재채기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매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어제 네가 마구간을 확인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느냐? 최 부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묻자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달이 그년 혼자 자고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요. 너무 어두워서. 돌쇠의 말끝이 흐려지자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놈 눈이 온기구멍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앞장서라. 마구간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다리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주인마님이 오고 계세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다리는 울먹이며 거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거지는 그런 다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지 죄 없는 자가 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당당하게 있거라. 거지의 말은 태연했지만 다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쿵쿵쿵. 최 부자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마구간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문 열어라.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돌쇠가 마지못해 마구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구간의 어둠을 가르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 섞인 공기가 휘몰아쳤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안으로 들어서려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곧바로 건초 더미 위에 앉아있는 낯선 사내에게 꽂혔습니다. 거지는 도망치거나 숨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색이 된 다리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집에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가 있는 마구간에 더러운 거지가 들어와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폭발하듯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내 이놈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 닭위기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최 부자의 고함에 놀란 소가 뒷걸음질 치며 울음소리를 냈고 머슴들은 허둥지둥 마구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머슴들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거지는 낡은 옷자락을 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장 길 가던 과객이 하룻밤 추위를 피해 쉬어간 것이 그리 큰 죄가 도요. 거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죽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지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 과객 꼴을 보니 동냥이나 하러 다니는 거지 놈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냐. 내 집이 내 놈 같은 것들이 드나드는 주막인 줄 아느냐.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거지를 때리려 했지만 다리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주인님. 때리지 마세요,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불쌍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다리는 무릎을 꿇고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낯선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얀 년 내년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어제는 내 밥을 훔쳐 먹더니 오늘은 거지놈까지 끌어들여 필시 둘이 짜고 내 재산을 훔치려 한 것이 분명하다. 최 부자의 억지 논리의 다리는 기가 막혔지만 변명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부자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바가지 조각과 밥알 몇 톨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다리가 개밥을 훔쳐다 담아주었던 그 바가지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것을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내 집 쌀로 지은 밥을 이 도둑놈들에게 퍼다 날랐구나. 내 피 같은 쌀을. 최 부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밥 한 덩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집안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봐라 인연과 저놈을 당장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묶어라 내 오늘 본보기를 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멍석도 다시 가져오고 몽둥이도 제일 굵은 것으로 가져와라. 최 부자의 명령에 머슴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지와 다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마구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리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거지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마당을 비추었지만 그 햇살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아침부터 또 무슨 난리래. 최 부자 성질머리하고는 어린 종년 잡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거지까지 잡내 그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 부자의 포악함을 비난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담장 너머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집 물건에 손대고 주인 몰래 작당을 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매를 맞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꿇어앉은 거지는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 부자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파 밥 한 술 얻어먹은 것이 죽을 죄라면 곡간에 쌀을 썩히면서도 굶어 죽는 이웃을 외면하는 자는 무슨 죄를 받아야 마땅한가.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최 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얼굴이 시뻘개지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이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아니 멍석에 말아 아주 반쯤 죽여놓아라.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자 다리는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라며 거지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혼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부엌 할멈은 부엌 문 뒤에 숨어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을 어쩌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할멈의 탄식은 바람에 흩어졌고 최 부자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달려들어 다리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다리의 낡은 옷 위로 붉은 핏자국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거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힘없는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지는 묶인 포승줄을 힘주어 비틀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머슴들이 그를 억누르려 했지만 거지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거지가 내뱉은 한마디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도 멈칫하며 회초리를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대꾸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모습은 마치 용포가 휘날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최가야 내가 진정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거지가 묻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 내 땅에서는 내가 곧 하늘이다. 돈이 법이고 내 말이 곧 법이야. 최 부자의 오만한 대답에 거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곧 하늘이라. 그래, 그 하늘이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 내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거지는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최 부자와 머슴들은 그가 흉기라도 꺼내려는 줄 알고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둥근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엽전 꾸러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누런 노쇠로 만들어진 둥근 패였고 그 위에는 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5마리의 말이 생동감 있게 새겨진 마패. 그것은 암행어사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서 쇠조각 하나 주워와서 유세냐? 최 부자의 무식함에 거지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비단에 쌓인 옥관자였습니다. 옥관자는 임금이나 고위 관리만이 망건에 달 수 있는 귀한 장신구였습니다. 그 영롱한 빛깔은 가짜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늙은 하인 하나가 허억 하고 숨을 들이켜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맘 앞에 그리고 옥관자. 하인의 외침에 다른 머슴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거지놈이 훔친 게 분명하다. 저놈은 도둑놈이야. 잡아라, 당장 잡아. 최 부자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거지는 마침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의 앞섭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비록 며칠간의 고생으로 때가 탔지만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옷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용이 수놓아진 옷, 그것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지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내 너의 악행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내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임금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다리만이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임금님이라고. 다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만했던 최 부자가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할 만큼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를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말로와 착한 이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말입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숨 막힐 듯 무거웠고 바람조차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멈춘 듯 했습니다. 거지의 낡은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용포의 오색찬란한 빛깔과 손에 들린 마파의 위엄은 최 부자의 기와집 마당을 순식간에 왕궁의 앞들처럼 바꿔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회초리를 휘두르던 최 부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눈을 하얗게 뒤집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커억컥 하는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머슴들도
그리고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식모 할멈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관리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늘이자 어버이인 임금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이었기에 그 충격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추위에 떨던 거지가 아니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최 부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추상 같은 꾸짖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가야 네가 내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고 어린아이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불리는 동안 나는 너와 같은 탐관오리와 악독한 부자들을 찾아 천리 길을 걸어왔다. 임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상가마마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옥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고 살려주시옵소서. 최 부자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얼굴은 공포로 인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재산이 법이라며 큰소리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머슴들도 몽둥이를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이고 마마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라며 읍소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통곡과 비명 그리고 용서를 비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임금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갑옷을 입고 창을 든 광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최 부자댁 대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임금이 미리 배치해두었던 호위 무사들과 암행어사 출두 부대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좌 하는 우렁찬 함성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푸른 옷을 입은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댁의 높은 담벼락이 무색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관군대장이 임금 앞으로 달려와 한쪽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전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옥체 만강하셨사옵니까?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가 진짜 임금님임을 확인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여 대장의 인사를 받고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리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임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몸을 굽혀 다리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야, 놀라지 마라. 이제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너의 착한 마음이 나를 살렸고 또한 이 마을을 살리게 될 것이다. 임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다리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다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으앙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근엄한 목소리로 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탐욕스러운 최가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내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아이를 학대하며 임금인 나를 능멸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이 집의 곳간을 모두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최가의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의 구휼미로 쓰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은 최 부자에게 달려들어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 부자는 내 돈, 내 쌀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며 발악했지만 역졸들의 억센 손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상감마마, 만세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감히 밟아보지도 못했던 부잣집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임금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부엌 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려. 오늘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곳간에 있는 쌀과 고기를 아끼지 말고 꺼내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잔치상을 차려주시오. 부엌 할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당장 제일 맛있는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할멈은 춤이라도 출 듯 덩실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다른 하인들도 신이 나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아궁이에 불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했던 부엌에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하얀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서러움의 연기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봉화와도 같았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안 채 가장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의원은 어디 있느냐? 이 아이의 상처를 꼼꼼히 살피고 제일 좋은 약을 쓰도록 하라. 임금과 동행했던 수행 의원이 급히 달려와 다리에 맥을 짚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다리는 난생 처음으로 비단 이불 위에 앉아 의원의 치료를 받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내자 꼬질꼬질했던 때가 벗겨지고 뽀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의원은 다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것은 최 부자의 딸이나 입을 법한 고운 색동 저고리였습니다. 다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 듯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거대한 가마솥 5개가 걸리고 쌀 씻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곡간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신이 나서 쌀가마니를 나르며 영차 소리를 맞추었고 아낙네들은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으며 수다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쌀알이 이렇게 굵고 좋은데 우리는 구경도 못했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저 독한 영감이 이걸 혼자 다 처먹으려고 했으니 천벌을 받은 게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당 가득 퍼지는 밥 짓는 냄새는 그 어떤 향기보다도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소 잡는 백정까지 불려와 마구간에 있던 살진 소 한 마리를 잡았으니 오늘 밤은 그야말로 고기 파티가 열릴 참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끼던 소였지만 이제는 굶주린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쇠고기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아이들은 떡과 고기를 얻어먹을 생각에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임금은 대청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상도 아니고 번쩍이는 궁궐도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관군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최가는 관하로 압송하여 옥에 가두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정식 재판을 열어 죄를 물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불법으로 빼앗은 논밭 문서도 모두 찾아내어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관리의 도리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의 땅거미가 질 무렵 드디어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이번에는 사람을 말기 위한 멍석이 아니라 밥상을 위한 멍석이었습니다.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떡고기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오. 오늘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밥이니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드시오. 할멈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다리도 깨끗한 옷을 입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왈칵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룽지 한 조각 때문에 매를 맞고 쫓겨났는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금이 다리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왜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느냐? 밥이 식겠다. 어서 들거라. 임금은 숟가락에 밥과 고기를 얹어 다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다리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받아 먹었는데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꿀맛이었습니다. 맛있느냐? 임금이 묻자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 상감마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허허 웃으며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지.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양민으로 풀어주고 네가 살 수 있는 집과 땅을 마련해 줄 것이니 앞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거라. 임금의 파격적인 선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다리가 면천이 되었대. 이제 양반집 규수 부럽지 않게 되었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다리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지고 잔치의 흥겨움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농악대가 꽹과리와 장구를 들고 나와 풍악을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덩실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폭정으로 억눌려 있던 한이 신명 나는 가락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임금도 백성들 틈에 섞여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궁궐에서 마시던 그 어떤 명주보다도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전하, 이 고을에 오셔서 저희를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임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 그대들이 웃으니 나 또한 기쁘오. 밤바람은 찼지만 마당의 열기는 뜨거웠고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람들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구간의 소도 배불리 여물을 먹고 편안하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고 지저대던 개도 뼈다귀 하나를 물고 조용해졌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벼락은 이제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배부른 배를 문지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어제처럼 차갑게 느껴지던 달이 오늘은 쟁반같이 둥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은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결국 수많은 백성을 구하게 되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다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가볍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멍석마리의 공포와 배고픔의 고통은 이제 예시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불티가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잔치도 막바지에 이르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쌀과 고기를 한 보따리씩 싸들고 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없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상감마마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리야, 정말 잘됐다. 내일 또 놀러 오마. 사람들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최부자댁 대문은 밤새도록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탐욕의 소굴이 아니라 나눔과 기쁨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리는 할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당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적막하고 무서운 고요가 아니라 평온하고 안락한 휴식의 고요였습니다. 임금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성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서도 오늘의 이 따뜻한 밥 한 끼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는 평화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곤히 잠들었던 밤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아침 해가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붉게 떠올랐습니다. 어제의 그 요란했던 꽹과리 소리와 웃음소리는 밤이슬과 함께 차분하게 가라앉았지만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온기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고기들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골고루 나누어진 뒤였고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만이 남아 어젯밤의 꿈 같은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일찍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코끝에 스치는 새벽 공기가 예전처럼 차갑고 매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져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깃지 않아도 되고 마당을 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벅차오르는 자유의 기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며 관군들을 정렬시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위풍당당한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마구간에서 추위에 떨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실로 수놓아진 용포를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에 선 임금의 자태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떠나는 임금님을 배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몇몇 노인들은 합장하며 임금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순박한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둘러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떠나기 직전 임금은 다리를 앞으로 불렀는데 다리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다리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야, 너의 그 작은 손이 나를 구했고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마을 전체를 구했느니라. 네가 건넨 식은 밥 한 덩이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음을 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임금의 칭찬에 다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한 종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매만 맞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다리의 손에 두툼한 종이 한 장과 비단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다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늘 너를 양민으로 면천시켜주는 문서이고 저 비단 주머니에는 네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넣어두었다. 또한 최가가 가지고 있던 이 집과 땅의 일부를 너에게 줄 것이니 이제는 남의 집살이가 아니라 네 집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임금의 파격적인 하사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리는 너무나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부엌 할멈이 다리 대신 넙죽절을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친손녀처럼 잘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할멈의 다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할멈이 다리의 보호자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잘 살도록 하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마을 촌장과 사람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너희가 굶주리면 나도 굶주리는 것이요. 너희가 배부르면 나도 배부른 것이다. 앞으로는 서로 돕고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되 만약 또다시 힘없는 이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언제든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찾아올 것임을 명심하라. 임금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의 표현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환송을 받으며 말에 올랐고 긴 행렬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까치발을 들고 임금의 행렬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행렬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그 허전함은 곧 든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면천 문서와 비단 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님이 남겨주신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옆에 서 있는 할멈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정말 자유인 거예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의 질문에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다리의 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는 네가 이 집 주인이고 나는 네 할미다. 우리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단다. 최부자가 끌려가고 주인이 없어진 기와집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에서는 임금의 명에 따라 최부자의 논밭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나 소작농들에게 싼 값에 불화해 주었고 큰 기와집의 일부는 다리와 할멈이 살도록 하고 나머지는 마을의 서당이나 쉼터로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모여 집을 수리하고 청소해주며 다리네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던 높은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신 낮은 울타리가 쳐져 누구든 쉽게 드나들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덕담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제기차기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 많았지만 다리와 할멈이 사는 방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땔감이 아까워 냉골에서 자야 했지만 이제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떼어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할멈은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다리는 그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언문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다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다리는 머리가 좋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흘 날 정도로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가나다라.
다리가 또박또박 글을 읽는 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 나올 때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겨우내 얼어있던 가을물은 힘차게 흐르며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리는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앉았고 마당 구석의 화단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마당에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바람에 춤추는 꽃잎처럼 생기발랄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주눅들고 어두웠던 표정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리와 할멈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텃밭을 일구었는데 상추며 고추, 호박 모종을 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다리는 흙냄새를 맡으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알찬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밭일하다가 새참을 가져오면 다리도 집에서 만든 쑥개떡이나 식혜를 내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리가 손끝이 야무져서 음식이 아주 맛깔나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에 다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리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다가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누룽지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몰래 훔쳐 먹다 매를 맞았던 그 서러웠던 기억, 그리고 마구간에서 거지 아저씨와 나누어 먹었던 그 차가웠던 밥덩어리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룽지는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추억과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누룽지를 둥글고 예쁘게 긁어내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 동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갓 구운 맛있는 누룽지 먹자. 아이들은 와, 누룽지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다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리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따끈한 누룽지를 조각조각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독오독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자 다리의 마음도 덩달아 배부르고 행복해졌습니다. 누나, 정말 맛있다 더 줘.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다리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구나. 다리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멀리 계신 임금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들판에서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부자댁 아니, 이제는 다리네 집 사랑방에서도 할멈과 다리가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소박한 나물 반찬과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꿀맛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훈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글을 아주 잘 쓴다고요. 다리가 자랑하자 할멈은 흐뭇하게 웃으며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냐오냐, 우리 다리가 똑똑해서 그렇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식사를 마친 후 다리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어찌나 밝고 고운지 마당에 장독대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귀뚜르르 귀뚜르르 하며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시원한 밤바람이 다리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다리의 순수한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도 할멈의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 포근하여 금세 잠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멈은 다리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토닥토닥 가슴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좋은 꿈 꾸거라. 할멈의 따뜻한 손길과 규칙적인 숨소리에 다리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거나 임금님을 다시 만나 맛있는 떡을 대접하는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마을 누룽지 하나 때문에 울고 웃었던 어린 종년 다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을 맺었답니다. 착한 마음씨는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고 나눔의 기쁨은 돌고 돌아 더 큰 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리는 몸소 보여주었지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둥근 달이 뜨는 밤마다 어디선가 고소한 누룽지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밤 꿈속에서 다리를 만난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입니다.